자, 이어서 두 번째 학자 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흉이라는 사람은 도덕의 기초를 감정으로 보았는데 일단 적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감정. 우리 처음 제목이 뭐였죠? 경험론, 도덕적인 삶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이 흉이라는 학자는 그 이전에 주지주의, 주의주의 를 얘기했던 고대 철학자들하고는 다르게 주정주의라고 해서 주정주의 인간의 감정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해 나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선, 악을 판별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하겠어요? 도덕의 기초가 감정이었으니까 도덕적 선악의 분별 기준 또한 감정이었겠죠. 자, 타인의 어떠한 행위가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줄 경우에 우리는 시인의 감정을 느낀다. 그것에 대해 인정한다. 어떠한 행위를 보고 그렇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겠네. 라는 시인의 감정을 느낍니다. 자, 여기에서 감정을 느낀다 라는 부분을 보아하니 이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직 칸트가 안 나왔네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학자들은 주로 이성에 대해서,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성은 감정을 지배해야 되고 그러한 감정은 제어되어야 한다, 혹은 제거되어야 한다,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전의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흉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감정을 중심으로 도덕적인 선이나 악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선악의 분별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이제 선악을 판별했다. 근데 판별했다라는 표현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분별했다.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아마 많이 제시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타인의 어떤 행위가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줄 경우에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보겠죠. 자, 그럼 반대로 어떠한 행위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경우에 부인의 감정을 느낀다. 그 행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부인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행위는 악한 행위가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느낄까? 어떠한 행위가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경우라는 거는 결국 바꾸어 말하면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용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적어볼까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낄 때는 유용함, 부인의 감정을 느낄 때는 유용하지 못함을 지니므로. 다시, 어떠한 행위가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줄 경우에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 행위는 괜찮네,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나? 라는 그 시인의 감정을 느낍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에게 곧 선한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왜 시인의 감정을 느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휴은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용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도덕적 감정이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으로 내가 시인의 감정, 부인의 감정을 느껴서 그 행위는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용한지, 유용하지 못한지에 따라서 나는 시인의 감정, 부인의 감정을 느낄 것이고 그것은 곧 선한 행위, 악한 행위로 분별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에서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보편적인 감정을 뜻한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흉이 도덕의 기초를 감정으로 정했다라고 해서 그 감정이 나 개인의 주관적인 혹은 특수한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느낀 그러한 개인적인 느낌이 어떻게 보편적 감정이 될 수 있냐 궁금하죠? 나는 궁금했어요. 자, 그것은 자연적 성향인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감이라는 자연적 성향을 지니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이 보편적인 감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휴은 우리가 경험을 거듭하면서 보편성을 획득한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행복에 유용한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휴에게 감정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 자, 그럼 이성은 필요가 없냐? 아니라는 거죠.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명한 휴메의 문장을 먼저 한번 채워봅시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자, 그럼 이 문장만 봤을 때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좀 어감이 그렇죠. 하지만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이 말은 곧 감정만이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로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제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 감정적으로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라고 느끼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도덕적 실천을 직접적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만이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성은 무슨 역할을 하냐? 이성은 단지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수단만을 제공할 뿐이에요. 여기에서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건 이성의 역할을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성이 도덕적 실천을 하기 위한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만을 인정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참과 거짓, 사물의 인과 법칙을 밝히거나 감정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방법과 절차를 주로 알려줍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이제 도덕적 실천을 하고 싶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성이라는 것은 의지작용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감정에 반할 수 없죠. 이성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성에 대한 정념의 우위. 여기에서 말하는 정념은 감정이 되겠죠. 쉬운 표현으로. 자, 여기까지 이제 이성과 감정에 대한 흉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흉이라는 사람은 회의주의적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인과법칙을 부정합니다. 왜냐? 인과관계라는 것은 결국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실제적인 결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존재, 자아의 실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 자아의 실체 또한 부정합니다. 자, 특정한 지각을 지니는 나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기쁨을 느끼는 나, 혹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지각, 향기를 맡는, 기쁨을 느끼는 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 그 자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별표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 심화.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흉의 도덕의 기초란 무엇인가, 이성과 감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고만 이제 보통 물어보고, 회의주의적 인식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인과 법칙을 부정했다, 자아의 실체를 부정했다 라는 정도의 선지로만 출제가 되고, 그 이상의 내용은 이제 전공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의 4번인데 표기를 잘못했네요. 자, 흉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하는 계기를 제공했어요. 자, 아까 전에 위에 시인의 감정을 느낀다 할 때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 유용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행복에 유용한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그 공감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느낌을 보편적 감정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공리주의 엄청 중요합니다. 공리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경험론의 방법이 현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서양에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뉜다고 했죠. 이러한 현대 사상, 실용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제시문 3개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공감은 우리가 서로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리하여 자신의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하게 해주는 자연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성향이 뭐다? 공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느낌이 보편적인 감정으로서 도덕적 선악의 분별 기준으로서 도덕의 기초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공감은 상상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느낌과 관련된 어떤 관념을 갖게 되고 이 관념이 내 안에서 생생한 느낌을 낳는다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공감은 그냥 상상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내가 어떠한 타인의 행위를 보았을 때 시인의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은 내가 그 행위에 공감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흉이 공감에 대해 강조했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흉의 공감. 흉의 공감. 자, 두 번째. 악덕과 덕은 이성의 관념, 이성이나 관념들의 비교를 통해 발견될 수 없다. 자, 여러분.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어.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적어볼까요? 자, 고의적 살인의 경우 누군가를 일부러 죽인 거야. 이 경우에 우리가 악이라는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성을 통해. 이성을 통해. 악이라는 것의 실체를 발견할 수는 없죠. 오히려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서 그 행위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부의 감정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고의적 살인의 경우를 딱 봤을 때 이성을 통해서 악이라는 실체를 발견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는 오직 감각 경험만을 통해서 그 행위는 좀 도덕적으로 아닌 것 같아. 나한테 거부감을 주는 것 같아. 라는 감각과 경험을 통해 그런 감정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덕과 덕은 이성이나 관념들의 비교를 통해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오직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이나 정서, 그러니까 감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악덕과 덕의 구별은
이성이 아니라 도덕감의 산물이며 인지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휴은 어떠한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구별한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품성과 행위에서 발생하는 쾌락 또는 고통의 모든 감정이 우리가 칭찬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특별한 종류의 감정은 아니다. 적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우리의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떠한 품성을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라는 표현을 떠올리면서 아까 전에 바로 앞문장을 봅시다. 만약에 적의 훌륭한 품성, 그러니까 내 적인 사람이 너무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개인적인, 나의 개별적, 우리나라의 개별적 이익이랑 연관지어 보면 적의 장군이 훌륭한 품성을 갖고 있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어떠한 품성을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감정이다. 그것은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도덕적 감정이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휴메의 제시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베이컨과 휴메에 대해서 경험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양 윤리의 꽃이라고 불리는 칸트 그리고 공리주의, 서양 근대의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진짜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한 2번, 3번 정도 혼자 교과서를 조금 잘 읽어